러시아 석유의 가격 상한제. G7과 동맹국들은 공식적으로 배럴당 60달러의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EU는 한도를 65달러에서 70달러 사이로 설정하기를 원했지만 폴란드 등이 너무 높다고 거부했습니다. 가격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번 조치로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 능력이 감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산 원유가 계속 시장에 나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 우랄 등급은 현재 가격 상한선보다 낮은 50달러대의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방이 러시아의 자금을 끊으려고 했다면 상한선을 더 낮추었을 겁니다. 시장은 오히려 러시아 원유 수출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탄력적이며 가격 상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유럽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경기 침체의 위험에 처한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12월 5일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유럽에서는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인도, 터키와 같은 다른 대형 구매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가격 상한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들이 가격을 할인받는 카드로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미 재무장관은 가격 상한제는 할인된 러시아산 석유가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주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석유 가격이 매우 다르게 책정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도 러시아 선적에 대해 비슷한 품질의 기름과 혼합되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일부 국가를 통해서 세탁되어서 시장에 떠돌고 있습니다. 9월에 상한제 의견이 나왔을 때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넉넉한 한도를 통해 러시아는 평소처럼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선이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가격은 파트너와 직접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손익분기점은 30달러에서 마이너스 4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엠바고 이후 디젤 연료와 같은 석유 정제 제품에 대한 추가 금수 조치를 2월 5일에 발효할 것이라고 합니다. 프리포트 LNG 재가동 일정을 다시 뒤로 미룬다. 6월 화재 사고 이후 11월에 복귀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빨라도 연말이 되어서 겨우 재개할 것 같고 정상적인 양을 처리하는 데는 한 분기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LNG 수출의 약 1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천연가스 생산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사고였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에 대한 전망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압박을 받으면서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루이지애나에 있는 캘커시 패스 터미널도 계속 증설되면서 프리포트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터미널로 공급되는 가스 공급량은 프리포트 터미널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유럽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하면서 미국 전체 LNG 수출의 72%가 유럽을 향했고 20%만 아시아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대형 고객인 일본의 JERA와 오사카 가스 등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다른 곳에서 수입하느라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최대의 LNG 구매자인 JERA는 작년에 카타르와 장기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내년에 브루나이와도 장기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본은 역사적인 에너지 안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고객으로 유럽의 BP와 토털 그리고 한국의 SK E&S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LNG 수출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텔루리안의 드리프트우드 프로젝트가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화재 사고 이후 프리포트의 4단계 확장 계획을 제거하고 가정해봐도 LNG 수출 용량은 2030년까지 현재의 2배를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3개의 공급 계약 중 2개를 상실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텔루리안의 LNG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EO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200명의 근로자가 땅을 개간하고 콘크리트 기초를 붓는 공사 현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헤인즈빌에 있는 업스트림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지만 텔루리안의 운명은 LNG 터미널 건설에 달려있기 때문에 빅리스크 빅리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 건설 중인 프로젝트 중에 3곳이 2024년과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유럽에 LNG를 공급하는 미국의 차세대 대형 수출 터미널이 될 예정입니다. 유럽과 영국 또한 여러 곳에 수입 터미널이 건설 중이고 2024년 말까지 LNG 수입 용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석유 수요와 오펙 회담. 현재 WTI 가격은 7월 중순 이후로 거의 18% 하락했지만 주요 석유 펀드인 XLE는 6월 초 정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회사들의 주가가 유가에 맞게 재평가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장이 유가가 장기간 현재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 자산이므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약세를 유지하더라도 장기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를 수 있습니다. 석유 주식이 올해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익 추정치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은 올해 에너지 랠리가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된 가짜 랠리가 아닌 개선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 대비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환원 규모로 보면 여전히 섹터가 저평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합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수준인 8% 수익률에 육박합니다. 경기 침체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요 약세 압박이 있다고는 하나 역대급으로 낮은 재고 수준과 오펙이 높은 유가를 선호한다는 명확한 징후로 인해 유가는 계속해서 잘 지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IA 데이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수요는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총수요도 2021년 수준 이상으로 빨리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연 중국 관리들이 전국으로 퍼지는 시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봉쇄 조치를 고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석유 구매는 아직 올해 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6% 감소한 하루 9.312억 배럴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10월에 공장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보다 느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등 봉쇄의 영향으로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월에 2023년까지 할당량을 하루 2M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고 내일부터 EU의 엠바고가 시작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을 지켜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베네수엘라 정부와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이 석유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금요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국제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세계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베네수엘라에 6개월 면허를 부여했으며 미국은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익은 마두로 정권이 아닌 셰브론이 받아야 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마지막 미국 회사이며 국영 석유회사와의 합작 투자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과 부채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셰브론의 CEO는 당장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추가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또한 실질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제재가 발동하기 전에 걸프만의 주요 정유소들이 선호하는 헤비 오일의 주요 공급자였습니다. 최근 자사주를 다 사들이고 비상장 회사로 전환한 컨티넨탈의 오너이자 트럼프의 친구로도 유명한 해롤드 햄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미 행정부의 새로운 필사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셰브론의 CEO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70 정도에 채워넣으려는 계획에 대해 시장 가격의 인위적인 개입에 비난하면서 특정 가격보다는 시장의 가격 변동을 억제하면서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유광과 항만 그리고 시추 허가 같은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막아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가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게으르고 엉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부터 SPR에 관해 압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SPR 방출을 연장할지에 관해 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SPR을 채우려고 고민하는 동안 또 SPR을 방출하려고 노력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을 보고 있으면 경험이 부족한 광대들이 국가의 에너지 독립을 망치고 있다는 논평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스톤 에너지 올 초에는 제3자 처리시설과 송유관 문제로 생산량을 제때 증가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회사들은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하는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PEA도 본인 시설을 3개나 보유하면서 다른 회사들 물량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OBE 같은 경우도 클리어워터에서 헤비 오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유전 특성상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지 않음에도 천연가스 처리 시설부터 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제3자 시설에 의존하다 보면 본인 스케줄과 맞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생 회사의 한계인지 아니면 운이 나쁜 건지는 몰라도 공격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회사가 가이던스 예상만큼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다 보니 주가 타격이 심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많은 회사가 물가 상승, 서플라이 체인 문제, 환경적인 이유 그리고 예상을 밑도는 시추 결과 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생산량 가이던스가 하향 수정되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이프 역시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습니다.
한술 더 떠서 본인의 성장형 색채를 과감히 포기해버리고 성장 속도를 줄이면서 배당형 회사로 전환하기로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점만큼이나 여전히 장점이 많이 남아있고 주가가 워낙 필요 이상으로 타격받았기 때문에 도박성으로 조금 투자해볼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스크는 적은 편입니다. 일단 PIP는 내년 1분기에 순부채 제로를 기대할 정도로 부채가 적은 회사입니다. 현재 부채 목표는 여전히 내년 1분기 끝날 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1년 동안 자사주 960만 주 정도를 평단가 4.44 캐나다 달러에 사들였던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리뉴하면서 총발행 주식의 5%를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할 때 하는 편입니다. 현재 주가가 3.35 캐나다 달러인데 자사주 매입을 33%나 높게 했다는 건 파이프 주가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분기별로 배당을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연 3.5% 정도의 배당률인데 높은 건 아니지만 자사주 매입과 같이 진행 중이고 차차 올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일 샌드와의 브랜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는 컨덴세이트 함량이 28%로 굉장히 높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순히 천연가스 회사로 치부되기에는 총 리퀴즈 함량이 41%나 될 정도로 높은 프리미엄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 2분기부터의 해칭 계획이 발표되겠지만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라서 무리한 해칭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프의 진정한 가치는 북미에서 명당 자리 중 하나라는 캐나다 몬트니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LNG 캐나다 사업을 앞두고 몬트니는 그동안 활발하게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중인데 앞으로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인수합병을 대비해서 투자한다는 건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프가 처한 상황을 보면 M&A의 가능성이 커 보이고 최근에 팔린 주변 시세를 보면 적어도 현재 주가보다 80% 정도 높은 최소 주당 6달러 이상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파이프가 실제 주당 6달러의 인수 오퍼를 받았는데 두 번째로 지분이 많은 GMT에서 그걸 거절하면서 깨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발행했던 전환사채의 주인이기도 한 미국 투자회사 리버스톤과 GMT는 최근 조정해서 본인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런 내부자의 움직임이 M&A에 전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GMT는 몬트니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이 많고 기술적인 정보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초에 VET가 몬트니의 LXE를 인수하기 전에도 GMT가 LXE의 지분을 크게 늘린 적이 있습니다. GMT는 지난 수요일에 현재 주가보다 낮은 평단가 3.47 캐나다 달러에 20만 주를 더 사들였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평단가 3.56 캐나다 달러 정도의 1밀리언 주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파이프 총주식의 약 19%를 소유하면서 두 번째 대주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 몬트니의 자산을 가진 SDE가 가격만 맞으면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할 생각이고 회사 전체를 팔 수도 있다고 공표하면서 SDE의 바로 이웃인 파이프도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몬트니에는 공터나 비상장 회사들 땅이 많이 없고 확장을 위해서라면 인수합병이 필수인데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파이프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신생 회사로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고 본인 시설이나 기술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땅만 많기 때문에 큰 회사에 인수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로만 보면 CNQ, SDE, NVA, OVV, KL, AAV, CVE 등이 가장 로지컬한 파트너로 보이지만 인수된다면 어디로 팔리지도 궁금합니다. 재밌는 점은 두 회사 다 최근 2년 사이에 상장한 신생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SDE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캐나다 천연가스 주식 중에 하나지만 파이프는 올해 가장 못 오른 주식이라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초에 천연가스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던 게 SDE였는데 급등하기 전에 팔아버린 게 아쉽습니다. 팔았던 가장 큰 이유는 SDE가 몬트니에만 자산이 있는 단일 유전 회사가 아니었고 컨덴세이트 함량이 3%밖에 되지 않았고 올해 해칭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사실 SDE의 자산 중에 인수 매력이 큰 건 뒷배신이 아니라 몬트니 자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파이프는 단일 유전의 컨덴세이트 함량도 28%로 커서 좀 더 M&A의 상품성이 있어 보입니다. 파이프의 몬트니 자산 분포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이 PIP이고 그 밑에 초록색이 SDE일 정도로 두 자산은 붙어 있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 것은 치명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량을 늘릴 자신이 없다면 빠르게 배당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현재 성장 목표도 2년간 거의 27%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캐나다 AECO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한때 파이프의 대주주 중에 하나였던 에릭 누텔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Yeah, I'd like to ask Eric on Pipestone Energy.
I know he's owned it earlier in the past. I'm hoping that he's still holding on to those shares. And if he could also tell me where he thinks it's going to go. And also maybe you can give me a consensus, Andy. Yeah, forget consensus. So Pipestone has sold off for a reason that we were anticipating. So we had sold the stock. My analyst is a geologist, and he was not confident in the quality of some of their acreage, and we were awaiting results to prove that out. And so his interpretation was correct, and they came out to the street and said, you know, part of our acreage is not as good as others, therefore we're going to reduce our long-term plateau by 20%. Stock's just been annihilated. And so I'm a bit of a sucker for cheap stocks. We would look at it today, it's trading at 1.4 times cash flow, a 33% free cash flow yield. They've announced they've got a dividend in place. They're going to do a minimum $50 million buyback in Q1 of next year. So it's cheap. At the same time, though, whenever you've got geological concerns, type curves being downgraded, et cetera, there's ongoing noise. And they are also very heavily owned by a couple private equity firms. We bought a block from one of them before. So I'm on the fence with this one. It's possible, everything at a price, it's possible we would look at this if we could find a quantity at a price that we agree with. But right now, I'm kind of a neutral on it. But we put a 3 multiple on, which is a significant discount, and we get a potentially more than 100%. But we're not there just yet. And you said 2 private equity firms. So is that an overhang they might want to sell? Riverstone owns 40%, GMT owns 17%, and I believe it's a state company or an investment company within Abu Dhabi owns 7%. So it's heavily concentrated. This was rumored to have been up for sale a couple months ago, and the process failed. This has only been public for a little while, hasn't it? A couple years now. Yeah. Okay. Yeah. 오케이, 거기까지.